암이라고요? 엄마, 왜 하필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엄마 신경 쓰느라 일회지장 가면 안 돼요. 내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니? 넌 내가 아프다는데 엄마 걱정은 안 하는 거니? 어머니, 근데 지금 돈 부탁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죠? 어머니 자식이 우리 애아빠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저희한테만 그러세요? 저희는 간병 절대 못해요. 그럴 시간이 안 나요. 아시잖아요. 내가 언제 간병 해달라던. 왜 다들 겁먹고 헛소리를 해? 여러분, 어쩌다가 70세 중반인 정숙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걸까요? 부모는 한평생 부모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가 자식 도움이 필요할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자식이 이것저것 계산적으로 따지며 그동안 부모의 헌신을 모른 척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정숙 할머니의 사연이 제보로 들어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70 중반에 접어든 할머니입니다. 70대 초반만 해도 할머니라는 말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네요. 제가 나이 들고 뒤늦게 배운 큰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편 복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 복은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이것도 제 착각이었지만요. 남편은 화학 공장에서 일했었고,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시기쯤에 남편은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는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제가 두려워하면 아들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지난 과거를 떠올려 보면 저는 식당 주방, 건물 청소,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 밥 챙기기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건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아들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였죠. 아들들은 커서 저처럼 힘든 일하지 않도록 학원 보내고 과외를 시키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든 엄마들이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아들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첫째는 열정과 끈기가 강했고 둘째는 타고난 머리가 좋았습니다. 첫째는 책임감이 있어서 동생을 이끌었고 둘째는 눈치가 빨라 애교로 혼날 위기를 넘기곤 했죠. 어느덧 두 아들은 저보다 키도 크고 훌쩍 자라버렸습니다. 두 아들 모두 명문대에 들어가 어디에서 못났다는 소리 안 듣게 잘 커졌어요. 첫째는 대기업에, 둘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아들들이 본인의 가정을 꾸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우리 첫째가 먼저 결혼할 줄 알았어요. 장남이라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첫째가 군대에 있을 때도 기다려주고 취업 준비할 때도 묵묵히 옆에서 도와주던 착한 아이였어요. 5년 넘게 사귀었으니 저도 그 친구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제 생일에 제가 좋아하는 간식과 꽃바구니에 편지를 써줬는데 제가 안 예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친구가 우리 첫째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딸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듣기도 전에 오히려 둘째가 먼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둘째는 변호사가 된 후 로펌에서 일하면서 만난 동료 변호사가 있다고 넌지시 말하곤 했었는데 그녀와 결혼 준비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만나보니 그녀는 밝고 전문직 여성이라 그런지 자신감 있고 야무진 모습이 좋았어요.
둘째는 결혼 준비를 빠르게 진행했고 다음해 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곤 둘째 아들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를 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첫째가 원래 사귀던 아이를 데려올 줄 알았기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곤 첫째 아들은 혼자 저에게만 조용히 다가와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렇다고 갑자기 새 여자친구를 동생 결혼식에서 처음 보여주니까 당황스럽구나. 미리 언지 좀 해주지 그랬니? 엄마 다 들리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우선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리곤 큰아들은 아가씨를 제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에요. 보람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황보람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귄 친구와 왜 헤어졌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새로운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순 없었죠. 그리고 결혼식 준비로 정신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이유를 물어봤지만 첫째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사귀다 보니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오래 사귄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 저 보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보람이가 제 인생의 짝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첫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람이를 집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만났든지 상관없이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까 기쁘게 환영하려고 했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은퇴하셨고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바로 그만둘 예정이고요. 아깝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 배우는 건데 나중에 이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 기훈 씨가 할 일이죠. 안 그래도 결혼식 전부터 저희 아버지 따라 사업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사업? 기훈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어머니, 저 지금 회사 그만두고 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장인어른 만나서 이미 조언도 많이 구했어요. 엄마, 저도 몇 년 뒤면 40이에요. 어차피 대기업은 평생 직장 못하는 게 현실이고,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사업에 도전해 보려고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아들의 결심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고 아들의 인생이기에 제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겠다 싶었죠. 사실 사업도 사업이지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결혼까지 하겠다니 첫째 아들의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사돈이 사업을 물려준다는 그 말에 현혹되어 결혼을 결정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형이 예전에 사귀던 현정이 누나 있잖아. 그 누나가 이번에 나한테 연락 왔었어요. 형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 온 것 같은데. 자기랑 헤어진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결혼할 여자는 언제 만난 거냐고 묻던데요. 정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형이 혹시 바람 피운 건 아니겠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가 그동안 헌신해온 여자를 버리고 배경 좋은 여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첫째 아들을 앉혀놓고 물어보아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기훈아, 너가 말을 안 해주니 진실이 뭔지 알 수 없다만 만약 출세 때문에 현정이를 버린 거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성공이 다가 아니잖니. 조건 없이 널 위해주는 사람 하나 얻는 게 더 큰 행복이란다. 그날도 첫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 별 탈 없이 지내긴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말한 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모은 돈으로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사실 첫인상이 좀 어딘가 가벼워 보여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손주를 만들어주니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며느리는 손주를 만들어주고 둘째 며느리는 성격이 밝아 딸처럼 저에게 잘해주니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손주가 2살이 될 무렵부터 제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오히려 좋은 소식에서 비롯되었죠. 첫째 아들이 홀로 시작한 사업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사돈어른께서 첫째의 노력을 좋게 보셨는지 본인 사업의 대표 자리를 제안하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부모로서 매우 기뻤습니다. 첫째가 바라던 일이 결국 이루어졌으니 축하해 주었죠. 그러나 이것이 비극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첫째네와 왕래가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며느리는 주방일에 서툴러서 제가 밑반찬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또한 손주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는 제게 맡기기도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째네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교류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첫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느라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부재중으로 넘어가기 일쑤였고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이 다가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생일을 둘째가 호텔에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첫째네는 장인 장모의 결혼 기념일로 인해 싱가포르로 여행을 간다며 불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첫째 아들이 성공하는데 사돈어른의 영향력이 컸으니 이해하려고 했어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제 생일 당일에도 여행 후에도 첫째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생일 축하 메시지조차 없었죠. 여행에서 돌아오면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와서 생일 축하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걸까요? 며칠 후 둘째네와 함께 식사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하던 중 첫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되니 걱정도 되고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였죠. 여보세요, 기훈아. 너 집에 있니? 엄마다. 네, 어머니.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너가 여행 갔다 와서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어. 잘 다녀왔어? 네, 잘 다녀왔어요. 갔다 와서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때 첫째 며느리 보람이의 목소리가 수화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어머님이야? 왜? 생일 안 챙겨줬다고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신 거야? 다음에 챙겨주신다고 해. 아니, 우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 먼저지. 염치가 없으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보람이 옆에 있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아, 엄마. 그냥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전화 온 게 좀 그랬나 봐. 됐다. 그냥 여행 잘 다녀왔나 궁금해서 전화한 게 그렇게 싫다니? 보람이 좀 바꿔줘 봐라. 저는 첫째 아들에게 며느리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기훈이는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보람이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람아, 내가 밤 10시에 전화한 게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너나 기훈이가 내 생일날 연락 한 통 없다고 뭐라 한 것도 아니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서 다 들리게 투덜거리고 있어?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은 지금 말하신 거 다 불만이시잖아요? 그래서 전화하신 거 맞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그냥 너희가 여행을 잘 다녀왔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건데 말이야.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갑질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내가 너한테 언제 갑질했다고 그러는 거냐? 어머님 집에서 제가 화장실 청소하고 방바닥 걸레질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다 갑질이지 그럼 뭐예요? 누가 들으면 제가 첫째 며느리를 불러내서 고생시킨 줄 알겠어요. 그날은 새해 첫날이었고 첫째와 둘째가 인사하러 온 날이었죠. 제가 청소하고 있는 걸 보고 첫째 며느리가 거들어준 것뿐이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다 함께 청소를 했고 첫째 며느리는 바쁘다고 먼저 가버려서 제가 나머지 청소를 마쳤죠. 그런데 아직도 그 일이 억울해서 부들부들 떨며 말하는 걸 들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억울했니? 다른 식구들도 다 같이 청소하는데 심지어 바쁘다고 먼저 갔으면서 말이야. 그게 그렇게 서러웠어? 그것 가지고 나중에 원망할 거면 이제 작은 부탁도 못 하겠다, 애야. 저 어머님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전화 받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연락이나 어머님 댁에 가는 걸로 스트레스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첫째 며느리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모든 통화 내용을 듣던 둘째 내외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정말 살다 살다 제 딸뻘인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그날은 잠까지 안 오더군요. 그 후로 첫째 며느리는 저를 더욱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아주 작정한 것처럼 굴더군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저를 거의 남처럼 대했죠. 그러던 어느 날은 하루 동안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첫째네 집에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외출을 하고 저는 손주를 재우고 나서 차 한잔하려고 주방으로 갔죠. 물이 끓는 동안 주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한 달 전에 보낸 반찬통이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멸치볶음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람아, 냉장고를 보니까 내가 보내준 반찬이 그대로 있더라. 입에 안 맞으면 다른 걸로 바꿔줄까? 그러자 며느리는 아주 펄쩍 뛰더군요. 왜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뭐 하나 흠잡아서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넌 왜 그렇게 말을 하니? 반나절 꼬박 손주 돌봐주면서 나는 그런 물도 못 꺼내 먹어? 아주 잡아먹을 듯이 구는구나.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어머님 수가 뻔히 보이니까 그러죠. 어머님이 손주 봐주시는 걸로 냉장고 구석구석 들쑤실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남편한테 회사도 줬으니까 집에 와서 남편이 청소 잘하는지 애는 잘 보는지 다 감시할 수 있겠네요? 넌 정말 말이 안 통한다. 모든 말을 꼬아서 듣고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니 그냥 말을 안 해야겠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기본적인 예의를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장인에게 대표 자리를 받은 후부터 며느리는 시댁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으니까요. 나중에는 제가 보내는 반찬도 택배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통탄스러웠습니다. 아들을 대표 자리에 올린 것이 마치 아들을 팔아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아들도 그 덫에 빠져버린 듯 했어요. 그런데 아들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말하니 아들은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 성격 아시면서 왜 부딪히려고 하세요? 그냥 무시하라니깐요. 어차피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같이 사는 제가 피곤하지 어머니가 피곤해요. 저는 필요한 게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내버려둬요. 너는 받는 게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듣든 참으라는 거냐? 어머니, 제가 원하는 걸 어머니가 주실 능력이라도 있으세요? 저 하나 성공하면 어머니도 더 호강할 수 있는데 왜 방해를 하는 건데요? 야, 이놈아.
나는 미래의 보장도 안 된 호강 약속하는 아들보다 당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아들이 더 필요해. 이 말을 들으면 첫째 아들이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원래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욕심은 있는 아이였지만 예의는 없지 않았었는데 참 많이 변해버린 것 같더군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아들 사랑에 눈이 멀어 본 모습을 못 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와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을 때 친한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뒤통수를 띵하고 때렸습니다. 동창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야, 기훈이 이혼했어?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어머, 아니야? 그럼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그럴 일이 없는데. 내가 저번 주말에 백화점에 갔거든. 분명 너 첫째 며느리였어. 걔가 백화점에 갈 수도 있지. 좀 알아듣게 말해봐. 뭐 때문에 그래? 혼자가 아니었어. 어떤 훤칠한 젊은 남자랑 팔짱 끼고 쇼핑하고 있었어. 그 남자 양팔에 명품 쇼핑백이 잔뜩 들려있더라. 혹시 남동생 아냐? 아니, 외동딸이야. 너가 잘못 본 것 같은데? 며느리 얼굴이 흔한 인상이잖아. 내가 정말 확신한다니까. 괜히 전화했겠어? 정말 네 첫째 며느리였어. 전화를 끊은 후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지만 이 일이 사실이고 첫째 아들이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상의하기에는 바로 달려가서 따질까봐 두려웠고 결국 둘째 며느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신중하게 고민하더니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일단 정말 형님이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가족 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맞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제가 로펌에서 일할 때 자주 찾는 흥신소에 먼저 연락할게요. 정말이라면 증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둘째 며느리는 제가 받은 증거를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며느리의 도움으로 첫째 며느리의 불륜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 길게도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첫째 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륜이 사실로 드러나 갈라서길 바라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3주가 지나고 복잡한 심정을 한 번에 정리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조사 결과를 들고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겠더군요. 어머님, 결과가 나왔어요. 내용을 직접 보시는 건 충격이 클 텐데 괜찮겠어요? 희정아,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내가 직접 봐야 내 아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지. 제가 직접 확인한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에는 첫째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차에 타는 모습, 차 안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모습,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텔 수영장에서 서로 안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증거를 첫째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미 결심했지만 만약 첫째 아들이 이걸 보고도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결정을 하든 말든 가만히 지팔자려니 하고 모른 척했어야 했지만 그때는 혹여 아들이 이혼 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게 두려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 하며 걱정이 됐었네요.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되어 큰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첫째 아들에게 주기로 결심했어요. 대표 자리는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이죠. 그리곤 며느리를 백화점에서 봤었다고 말해준 친한 동창 친구에게
저의 이런 생각을 말해줬어요. 그러니 친구가 기겁하면서 저를 말리더군요. 야, 요새는 돈 없으면 부모 취급도 못 받아. TV에서 못 봤어? 부동산이니 뭐니 다 증여해줬더니 생안이 모른 척하고 부모 버린 자식들 얘기 말이야. 다 줘봐야 탈탈 털리고 알거지로 외롭게 노후를 보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저는 첫째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인데 어떡하나요? 믿어야죠. 근데 그때 이동창이 저에게 기막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차마 도와주고 싶으면 시험을 한번 해봐. 우리 동창 중에 호정이 있잖아. 호정이 아버지가 예전에 유언장 만들기 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자식들한테 말한 다음에 그 반응 보고 유산을 나눠줬다더라. 야, 아무리 너 아들이어도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준다고 해도 그 고마움을 알아주기는커녕 콧방귀를 낄 수도 있고 받고 나서 말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저도 보험이 필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소리냐, 그럴 일 없다 했겠지만 결혼 후에 너무나 달라진 첫째 아들의 모습을 확인했기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저도 자식들에게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거짓말로 상대 반응을 끄집어낸다는 게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당장 뭐든 가릴 게 없는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말 하루를 잡아 연락도 안 하고 첫째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며느리는 순간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말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말에 귀를 터주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손주는 보이지 않았고 첫째 아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만 돌려 저를 보며 무슨 일로 왔냐 며 귀찮아하는 내색을 비친 아들을 보면서 지금부터 결과가 눈에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TV를 잠깐 끄고 며느리도 잠깐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마주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말을 꺼냈죠. 지난주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췌장암이더라. 중기라는데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내 몸이 그 치료를 다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암이요? 어머니, 암에 걸리셨다고요? 그래, 몸이 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살이 빠져서 가보니 그렇다더라. 정훈이네는 아직 몰라. 그래도 내가 첫째라서 일단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 그러자 첫째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암이라니요? 어머니, 왜 하필 지금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 지금 대표 맡은 지 2년도 안 됐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런 폭탄 선언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넌 내가 아프다는데 엄마 걱정은 안 해? 아니요, 당연히 걱정되죠. 근데 하필 지금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대표 맡고 별다른 성과 낸 것도 없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어머니 아픈 거 신경 쓰느라 일에 지장 갈까 봐 그러죠. 엄마, 그리고 저 지금 당장 큰 돈 없어요. 어머니, 근데 작은 도련님한테는 말 안 하셨다고요? 왜 저희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도련님네도 변호사 부부인데 돈 잘 벌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돈 부탁하려고 오신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 어머니 간병 못해요. 평생 고된 일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간병을 해요? 내 입에서 간병 얘기 한마디라도 튀어나온 적 있니? 왜 다들 겁먹고 헛소리를 해?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이 사람이 간병 못하니까 간병인을 붙여드릴게요. 그럼 됐죠? 얼마 필요해서 오신 거예요? 간병인 정도 붙일 돈은 드릴게요. 저는 단지 마음에 걸리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들은 자기들 걱정부터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충격을 받기보다는 뭔가 몸속에서
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실한 답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니들한테 뭘 바라겠니? 아프다는 사람 고려장 할 생각을 가진 너희한테 뭘 기대하겠어? 니들이 아무리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에 여유 하나 없이 뭐 하나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이 우습구나. 그래, 너희 마음 잘 알겠다. 앞으로 내가 아무리 아파도 너희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을게. 그럼 좀 마음이 편하겠지. 대신 너희도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거라.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지도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알고 보니 췌장암이 아니었고 병원에서 오진이 있었다고 대충 말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저에게 전화로 한바탕 난리를 부리더군요. 왜 사람 나쁜 사람 만드냐고 말이죠. 저는 억울해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속내를 보이니까 억울하니?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병들면 너에게 버려질 거라는 걸 알아버린 내가 오히려 널 그렇게 힘들게 키운 게 억울하다. 그 후로는 첫째네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죠.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렵게 알아낸 첫째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직접 전하고 싶지도 않아서 불륜 현장을 찍은 사진을 인화하고 그 사진과 영상을 담은 USB를 첫째 아들의 회사로 등기로 보냈습니다. 효과는 아주 빨랐습니다. 대표라는 게 바쁘지도 않은지 받자마자 바로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짓이냐니? 나야말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저한테 보낸 사진이랑 동영상 대체 뭐냐고요? 아, 그건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아내한테 물어야지. 내가 걔한테 바람 피우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따져봐야 뭐하니?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보냈다. 지금 화낼 사람이 틀린 거 알고는 있니? 괜히 만만한 애미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너 지금 대표 자리 앉혀둔 사람 딸한테 따지거라. 그 사진 속 상황을 보고도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해. 그 대신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능력도 안 되면서 출세 욕심에 자존심 다 버려가며 눈 감고 사는 아들 키운 적 없다. 그게 첫째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 첫째 아들에 대한 소식은 모두 둘째 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첫째가 며느리에게 불륜 사실을 따지자 며느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본인을 의심해서 사람을 붙이는 인간과는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 과정에서 아들은 이성을 잃고 폭력까지 썼고 경찰까지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폭행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어서 그저 이혼했다는 딱지 하나만 붙이고 쫓겨난 것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자식으로서 안타깝다기보다는 어떻게 그 결혼에 본인의 모든 걸 걸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공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둘째에게 법정 이혼 소송에 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구했는데 결국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쉽게 올라간 대표직에서도 내려왔고 얼마 전에는 다시 사업을 해보겠다며 둘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이미 첫째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기에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고요. 그 후로도 몇 차례 스스로 제기해보겠다며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웃긴 건 끝까지 제게는 먼저 연락을 안 하더군요. 대표직에 오르려고 그렇게 쉽게 굽혔던 자존심이 왜 어미 앞에서는 전혀 굽힐 생각도 없는 건지 그저 씁쓸한 웃음만 나옵니다. 앞으로도 첫째 아들이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도움을 줄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제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먼저 실망감을 안겨준 놈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으니까요. 부모의 사랑은 종종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만 설명되기에 그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디 부모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헌신의 무게를 모른 척하는 자식이 있다면 헌신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늙은이가 구구절절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듣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 자리를 빌려 답답한 저를 위한 확성기가 되어준 이 채널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기까지 노후챙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